마님, 욕망이 과한 거 아니오? 옛날 어느 산속에서 양봉을 해먹고 사는 임서방이란 사람의 이야기이다. 임서방은 인적이 드문 산속 외딴 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그저 버리 꿀을 가져다 주면 많건적건 그것을 모아 근처의 장에서 내다 팔아 연명하며 사는 욕심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 있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어가자 아비로서 혼수라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좀 모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음만 먹으면 꿀을 구할 수 있는 마을 주변보다는 사람도 많이 살고 꿀도 귀하게 쳐줄 한양에서 장사를 해보기로 했다. 한양이라면 분명히 더 좋은 시세로 꿀을 팔 수 있을 거야. 임서방은 한동안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꿀이 든 커다란 꿀 항아리를 지게에 지고 며칠을 걸어 한양에 당도했다. 야심찬 마음으로 한양에 오기는 했지만 막상 꿀을 팔려니 장이 어디에 서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당장 배는 고픈데 밥 사 먹을 돈도 없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기대어 앉을 자리라도 보이면 길가 아무 데서나 꿀을 팔아보기로 했다. 임서방은 적당해 보이는 곳을 찾아 꿀단지를 꺼내놓고 호객을 시작했다. 꿀 사시오, 꿀 사시오. 물 좋고 산 좋은 산골에서 이제 막 가져온 꿀이에요.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한양의 어느 부잣집 마님으로 그 길에서 처음 보는 낯선 꿀장수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 마님이 보기에는 딱 봐도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 인적도 드문 곳에서 꿀단지를 내놓고 앉아 꿀을 사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다. 잘만 하면 제대로 이득을 볼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마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여인이었으니 머슴을 부리고도 세경을 떼먹거나 절반만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트집을 이리저리 잡아 제 값을 치른 적이 없을 정도였다. 마님은 임서방을 속여 헐값에 꿀을 몽땅 사야겠다는 못된 마음을 먹었다. 이보게. 내 꿀 사시게요. 아주 좋은 꿀입니다. 이보게 자네. 정말 큰일 날 짓을 하는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겐가. 꿀을 팔다 걸리면 곧바로 관아에 끌려가서 볼기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하고 임서방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 겁을 주었다. 이제 막 한양에 도착한 임서방이 무엇을 알겠는가. 곱게 차려입은 부자로 보이는 마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 수밖에. 그게 진짜입니까? 난 그것도 모르고 큰일 날 뻔했구만요. 임서방이 서둘러 꿀단지를 지게에 다시 올리려 하는데 마님이 말했다.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경을 칠 테니 그냥 여기서 나한테 팔게나. 나라에서 말리는 것이라 원래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돈 정도는 챙겨주겠네. 그래도 오늘 나를 만나 정말 다행인 줄 알게. 크게 경을 칠 일을 피한 것이니 말일세. 임서방은 그 말에 속아서 지고 온 큰 꿀단지의 꿀을 모두에서 열량에 팔았다. 그것은 자기 마을 시장에서 팔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었다. 그래도 꿀단지를 들고 다니다 포졸이라도 만나면 엉덩이가 나만하지 않을 테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꿀을 판 돈으로 국밥이나 사 먹으려고 주막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이상하게도 난전을 차리고 꿀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는데 그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습니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답니까? 꿀을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새는 꿀값이 좋아서 작은 것 한 단지에 쉰냥은 너끈히 받는 걸.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이 양반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온 게요? 그제야 임서방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다. 딸아이 시집 보낼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며칠을 걸려 힘들게 짊어지고 온 꿀을 그렇게 헐값에 팔았다 생각하니 마음속에 천불이 일었다. 임서방은 그 마님에게 기어코 안갚음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임서방은 어제 꿀을 팔다 그 마님을 만난 자리에 다시 가서 앉아 있었다. 한참 있으니 그 마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임서방이 얼른 다가가 말했다. 아이고, 마님, 어제 일이 하도 고마워서 은혜를 갚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마님은 자기가 속여먹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뜨끔했지만 먼저 은혜를 갚겠다는 말을 듣고는 귀가 솔깃해졌다. 아,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참. 그나저나 무엇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요. 뭐 좋은 거 있어.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선 꿀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밑구멍에서 꿀이 나오는 강아지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꿀의 품질이 가히 천하제일이라 대접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한번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마님은 생전 처음 듣는 꿀강아지 이야기에 솔깃했다. 왠지 산골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신기한 강아지도 있나. 내 꼭 한번 가리다. 욕심 많은 마님은 정말 그런 신기한 강아지가 있다면 이 어리숙한 사람에게 쉽게 빼앗아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 한 번 속인 임서방인데 두 번이 뭐가 어려울까. 마님은 임서방에게 사는 곳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만간 꼭 가겠다고 말했다. 임서방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그날부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다. 그렇게 한열흘 동안 오로지 꿀만 먹였더니 드디어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꿀똥을 싸는 것이었다. 며칠 후 과연 예상대로 한양부자 마님, 아니 욕심쟁이 마님이 임서방을 찾아왔다. 임서방은 꿀똥 싸는 강아지를 내어놓고 밑구멍으로 나오는 꿀을 대접했다. 아니 정말 꿀이 나오네. 신기하구나. 정말 신기해. 마님이 꿀을 먹어보니 천하제일의 꿀이란 말을 미리 듣고 와서인지 아니면 힘들게 찾아와서인지 그 꿀의 맛은 정말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꿀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었다. 그러니 욕심쟁이 마님은 이 꿀강아지가 정말 신기하고 탐이 났다. 이 꿀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터이니 그걸 팔아서 금세 큰 돈을 벌 것 같았다. 그리고 혹시 새끼까지 낳아서 키운다면 주야장천 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님은 마음이 급해졌다. 여보게, 이 강아지 나한테 팔게나. 임서방이 펄쩍 뛰는 척하며 말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받아먹고 남는 꿀은 팔아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사는데 이거 팔아버리면 당장 빌어먹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자, 그럼 내가 100냥 주겠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가? 예, 100냥이요. 100냥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인심 썼네. 200냥 주지. 그 돈이면 여기 시골에서는 평생 잘 먹고 살지 않겠는가? 그래도 임서방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마님은 안달이 나서 자꾸 값을 올려 부를 수밖에 없었고 마님이 결국 500냥을 부르니 임서방은 못 이기는 척하며 강아지를 팔았다. 그렇게 마님은 강아지를 데리고 뒤도 안 보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임서방은 제 아내를 불러 당부했다. 그 욕심쟁이 여편네가 속은 걸 알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혹시 오면 당신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 신용만 하면 돼.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만일 그 사람이 무덤을 찾으면 뒷산에 파놓은 헛무덤으로 데려다주고 와. 알겠지?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과연 며칠이 지나자 한양부자마님이 다시 찾아왔다. 꿀강아지라고 사가지고 간 것이 밤낮 구린 똥만 쌌고 그러는 동안 몇 날 며칠 이상하다 하면서도 강아지 똥 맛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속은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마님은 자기가 먼저 임서방을 속였다는 것은 잊고 당한 것만 생각하고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왔다.
와보니 임서방은 보이지 않고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다. 연유를 모르니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똥강아지를 꿀강아지라고 나를 속이더니 기어이 그 죗값을 받고 죽은 게로구나. 감히 나를 그렇게 속여놓고 잘 살 줄 알았더냐. 부자 마님은 무덤이라도 확인하려는 생각으로 무덤의 위치를 물어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산에서 꿀장수가 깨끗한 흰옷 차림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였다. 이놈, 죽었다더니 순거짓부렁이었구나. 네가 나한테 비싸게 받고 판 꿀강아지가 내내 똥만 싸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사기꾼아! 아,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그럼 돈을 도로 돌려드려야지요. 그런데 이거 어찌지요?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는디. 매야? 네가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것이냐? 마님, 그게 아니고 그간에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죽긴 죽었었지요. 그런데 저승해가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일찍 왔냐며 도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승문을 나오는데 나오다 돌아보니 저승문 담벼락 아래에 웬 삐쩍 마른 거지 양반이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생에 죄 없는 사람은 저승문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일생에 더러 죄 지은 사람은 저승문 문값을 500냥을 내야 저승으로 들여보내준다네. 나는 일생에 스스로 죄 지은 게 없는데 내 딸이 성질이 못되고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뺐으니 딸의 죄로 나도 저승문값을 내야 저승으로 들어갈 수 있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없어 이미 죽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저승으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 내게 저승문값을 좀 꿔주고 이승으로 돌아가 내 딸에게 그 돈을 받도록 하시게. 내가 입은 옷도 이제 다 떨어지고 힘도 붙이고 오락가락하는 게 당장 저승으로 못 가면 구천을 떠돌게 될 것 같으니 날 좀 도와주게. 내 딸이 아무리 못됐기로 서니 저승에서 지 애비에게 돈 썼다는데 그걸 안 갚아주겠는가? 이러는 겁니다. 마침 수중에 꿀강아지 판 돈이 있긴 했지요. 그래서 주고 오는 길입니다. 돈을 주고 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바로 마님이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을 믿을 성시프냐? 그럼 같이 저승에 가보실래요? 저야 어차피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하니 다시 살려주겠지만 마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기 저 연못 보이시죠? 거기로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 그럼 죽어서 저승 갈 수 있을 겁니다. 어서 가보시죠. 임서방이 마님을 끌고 연못으로 들어가려 하니 마님은 기겁을 하고 내빼고 말았다. 그 후 임서방은 강아지 판돈을 가지고 양봉이를 더욱 크게 해서 부자가 되었고 딸이 시집갈 때 혼수도 해주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주위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꿀과 돈을 나눠주고 도와주며 잘 살았다. 한양부자마님도 그날 이후부터는 임서방에게 당했듯이 되려 또 당할까봐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죽어서도 저승문을 못 들어갈까봐 무서워서인지 남의 등쳐먹는 고약한 짓은 접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한다. 전쟁터로 간 7대 독자. 옛날 백제 의자왕 시절에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사는 신도령이란 사람이 있었다. 신도령은 장가갈 나이가 이미 지났지만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가산을 늘리기 위해 혼인도 미루고 있었다. 지금은 자갈밭 한 떼기조차 없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조금만 더 일해 모으면 작은 밭 하나 살 정도의 돈은 모일 것 같았다. 신도령의 부지런함과 깊은 효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다. 노모는 아들의 효심이 고마웠지만 가난을 물려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아직 혼인을 못하는 것 같아 항상 안쓰러운 마음이었다. 한편 백제는 수시로 침범하는 신라군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양성하기 위해 애썼다.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로 불려져 군역에 동원되었고 그것은 신도령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7대 독자인 신도령이 군역을 지게 된 것이다. 큰일이었다. 늙은 노모를 돌보느라 장가도 가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전사라도 하게 된다면 이 집안의 대는 영영 끊기는 것이니 말이다. 노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한들 나라에서 하는 일을 거스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몸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꼭 살아 돌아올 테니 어머니도 그때까지 몸 건강히 지내세요. 신도령은 차마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집을 떠나지 못하고 다음 날 새벽에 어머니 몰래 집을 나서 군영으로 향했다.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노모는 겨우 잠들었지만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신도령이 이미 집을 나선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맡을 보니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두고 간 것을 보고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노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이 무사하기를 빌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모는 모든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그날 아들이 죽을 것만 같아서 노모는 기도를 쉴 수 없었다. 한편 전쟁터에 나간 아들은 용맹하게 싸웠다. 그러나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져 갔고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적 앞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자신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수척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싸웠다. 그렇게 매일 전투를 이어가다 보니 체력이 바닥난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날아온 눈먼 화살에 맞아 아들은 차가운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들이 전쟁터로 끌려나와 노모에게 돌아가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운 지 1년 만에 쓰러지고 만 것이다. 한편 그로부터 며칠 뒤 노모는 아침부터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인가 걱정스레 밖에 나가본 노모에게 옆집 여자가 말했다. 아이고 할머니,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탄현성이 무너졌대요. 뭐, 탄현성이 그게 무슨 말인가? 식장산에 있는 탄현성이 무너졌다고요. 백제가 망했다고요. 노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백제가 나라가 망했다고. 그럼 전쟁에서 졌단 말인가? 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옆집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노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토록 열심히 빌었는데. 하지만 얼마 뒤 마을 앞으로 낯선 군대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본 뒤에는 백제가 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군대는 신라의 군대였기 때문이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있을 것이야. 아무리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다고는 하나 노모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섣불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의 귀환을 위한 노모의 기도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살인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렇게 여름, 가을을 지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이 왔다. 하루는 노모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들이 마을 앞 들판을 기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전장에서 큰 상처를 입었는지 피투성이의 몸으로 안간힘을 다해 들판을 기어오는 아들을 보는 노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아들이 기어온 들판의 눈은 그의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노모는 그 모습을 보며 통곡을 하고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깨었다. 한밤중에 아들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깬 노모는 헐레벌떡 그대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이럴 수가. 정말로 눈 내리는 들판 저 멀리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눈을 찡그리며 누구인지 자세히 보려는 그 순간 그 사람이 풀썩 쓰러졌다. 노모는 맨발인 것도 잊은 채 그리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가까이 갈수록 노모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안간힘을 써서 기어서 집으로 돌아오려 하는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아들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쓰러졌으나 죽지 않았고 신라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성을 쌓는 노역장으로 끌려가 극심한 노동을 견디었고 마침내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과 노역에서 얻은 상처는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점점 악화되었고 집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들판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다. 달려나간 노모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노모가 감격과 놀라움으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상태를 살펴보니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보였다. 꿈에서 본 것처럼 피를 철철 흘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를 흘렸던 흔적은 여기저기 가득했다. 겨우 아들을 부축해 집에 들어오는 동안 노모의 맨발에는 잔상처가 자꾸 생겼다. 하지만 그것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다. 아들을 방으로 데려와 등잔불 아래에서 보니 아들의 온몸은 멍투성이었지만 어디 심하게 불구가 된 곳은 없는 듯했다. 노모는 아들의 상처를 보살피며 연신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낫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아들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노모는 밤새도록 아들을 간호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아들아, 어서 나아야지. 어서 일어나거라. 건강하게 털고 일어나면 이제 이 늙은 어미 걱정 말고 어여쁜 색시 만나 장가도 가야지. 우리 아들 꼭 일어날 거야. 일어나고 말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되었다. 밤사이 내린 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산도들도 모두 하얀 세상이 되어 있었다. 아들을 방에 뉘어두고 잠시 밖으로 나온 노모가 들판을 내다보며 한숨을 짓던 그때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 곳을 바라보니 학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하늘을 맴돌고 있는 것이었다. 학은 날개를 절고 있었는데 화살의 날개를 다친 듯했다. 저런, 너도 이 전쟁통에 화를 입고 말았구나. 가여운 것 얼마나 아플꼬. 노모는 학이 안쓰러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아들을 보는 것 같았다. 학은 목을 길게 뺀 채 애처롭게 울면서 벌판을 한 바퀴 빙 돌더니 땅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이 추위에 상처 입은 채로 땅에 떨어지면 저 학은 죽고 말겠구나 하고 노모가 생각하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학이 한 바퀴 맴돌고 떨어지는 들판 가운데의 눈이 갑자기 스르륵 녹으며 웅덩이로 변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생긴 웅덩이에 학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노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급히 가보았다. 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웅덩이에 떨어져 있었고 날개를 퍼덕이더니 이내 웅덩이 밖으로 나왔다. 잠시 뒤 학이 날개를 펼치는데 날개에는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 학은 하늘을 보며 몇 번 우짖더니 이내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라 멀리 날아갔다. 노모가 웅덩이에 손을 넣어보니 갓 데운 것처럼 아주 따뜻한데 기운이 상서로웠다. 노모는 얼른 신을 벗어 자신의 발바닥을 물로 씻어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잘하게 있었던 상처가 물에 씻겨나가듯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노모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물동이를 가져와 뜨거운 물을 집으로 퍼날랐다. 그리고 아들의 몸 구석구석을 퍼온 물로 닦아내었다. 물이 닿는 곳의 상처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들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아들아, 정신이 들었구나. 움직일 기력이 있다면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노모는 아들을 웅덩이로 데려와 그 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도록 했다. 뜨거운 웅덩이 물로 목욕을 한 아들은 순식간에 모든 상처가 깨끗이 나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신비한 웅덩이에 대한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다. 노모의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왔고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는 상처가 씻은 듯 나았다는 사실 말이다. 사람들은 아들을 향한 노모의 사랑과 지극정성에 하늘이 감동해서 아들을 살려주려고 그곳에 학이 날아오게 했다고 하였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노모를 찾아왔고 노모는 그 사람들에게 신비한 웅덩이를 알려주며 병들고 다친 이를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효험을 본 사람들은 많건 적건 간의 감사의 의미로 노모에게 살해를 하였고 노모와 그 아들은 더 이상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곧이어 아들은 혼례를 올려 많은 자손을 낳고 노모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노모의 신비한 웅덩이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 전국에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유성운천의 시작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배경장소를 학이 오른 곳이라 하여 명학소라 부르기도 하고 학이 내려앉은 곳이라 하여 학할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며 오늘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명동의 지명은 바로 명학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마님의 과부의 처녀까지.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한 사내가 저고리를 반쯤 걸친 채로 장터를 가로질러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었다. 그 뒤로는 몇 명의 포졸들이 뒤쫓고 있었고 그 사내는 어느 집 부엌으로 숨어 들어갔다. 겨우 따라오던 포졸들을 따돌리고는 가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사실 이 사내는 어느 부잣집 마님과 몰래 정을 통하면서 각종 폐물과 금부치를 빼돌린 것이 들통이나 수배 중이었다. 양반 집에서는 쉬쉬하여 그 사내가 노름으로 그것들을 다 탕진할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결국 관아에 줄줄이 알려지면서 사또가 잡아들이게 한 것이었다. 그렇게 윗마을에서부터 쫓기고 쫓기다 여기 아랫마을까지 온 것이다. 아무튼 이 사내의 이름은 춘삼이다. 춘삼이가 그렇게 어느 집 부엌에 숨어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왔다. 에그머니나 누구시오? 어떻게 들어온 것이오? 아, 잠시만 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쁜 놈들한테 쫓겨서 잠시 숨을 곳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제가 중요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급히 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떤 여인이 길바닥에서 남자들한테 매를 맞고 있길래 그것을 구해줬더니 그놈들이 나를 죽이겠다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서너 명이면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열댓 명이라서 그냥 도망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춘삼이는 자기의 장기를 살려 순진해 보이는 얼굴을 무기 삼아 뻔뻔하게 거짓말로 둘러댔다. 아니 세상에 대낮에 길바닥에서 그런 놈들이 다 있답니까? 잠시만요. 여인은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들어와서는 제가 봤는데 그 놈들은 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혹시 다른 가족들은 제가 여기 숨어 있는 건 압니까?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저 혼자 살아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낭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낭자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전 처녀가 아니라 과부랍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려 쪽진 머리를 보여줬다. 정말 그렇군요. 너무 어려 보여서 당연히 처녀인 줄 알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춘삼이는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라면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당분간 여기 숨어 있으면 꽤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부를 꼬실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저 너무 죄송한데 하나만 더 신세져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한양 사람이라서 여기 이 마을 지리도 잘 모르고 한데 당장 오늘은 자고 갈 곳도 마땅치 않고 또 그놈들을 또 만날까 불안하기도 하여 말인데 혹여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수는 없겠습니까? 이를 어쩌지요. 남은 방도 없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과부의 몸이라 남정네를 집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나가서 그놈들을 만나 죽게 된다면 결코 낭자의 탓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나가는 그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과부 여인은 생각했다.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길에서 모르는 여인을 구해준 착한 사람을 위험에 빠지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사내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오늘 하루만 이 집에서 몸을 피하시지요. 하루만입니다. 당연하지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만 이었던 것이 이틀 사흘 나흘이 되어 사내는 결국 보름이 넘게 눌러 사는 중이었다. 그 기간 동안 사내는 과부를 완벽하게 꼬셔냈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쫓기는 몸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 보니 결국 꼬리가 길어 밟힌 것일까. 이 사람 저 사람, 마을 사람들 눈에 띄어 더 이상 그 과부 집에서도 숨어있기 힘들어졌다.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춘삼이는 다급하게 돈이 될 만한 걸 찾아 과부의 방을 뒤지면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저도 다 들었어요. 제가 돈 구해볼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니면 저랑 같이 가요. 아 진짜 저리 안 꺼져? 눈치 참 없네. 난 그냥 있을 때가 필요했던 거라고. 귀찮게 구네 참. 그렇게 한밤중에 춘삼이는 평소 하던 대로 과부집 귀중품만 챙겨서 도망 나왔다. 그리고 한동안 춘삼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그곳에서 200렬이 떨어진 어느 마을에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며 사는 염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염서방의 딸은 꽃다운 나이 18살로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효녀였고 미모도 참으로 뛰어났다. 염서방은 딸이 결혼할 나이에 이르렀으나 그 어떤 총각도 사윗감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염서방은 매일 근처의 절에 가서는 부처님, 저의 이쁜 딸, 누구에게 줘도 아까운 제 딸이 나라님의 총애를 받는 총첩이 되도록 점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옵니다. 하고 간절히 치성을 드렸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바로 춘삼이었다. 춘삼이는 강원도의 어떤 산으로 도망와 절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춘삼이는 틈만 나면 와서 불공을 들이는 염서방을 한참을 구경하더니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죽노릇하면서 여기 박혀 있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저놈의 영감탱이 딸이 그렇게나 이쁘다는데 내가 한번 같이 살아볼까나. 하고 또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염서방이 불공을 들이러 오기 전에 불당의 부처상 뒤에 숨어 있었다. 염서방은 그날도 어김없이 절에 왔다. 염서방이 한참 불공을 들이는데 춘삼이는 부처상 뒤에 숨어서 부처님 인척 말했다. 너의 정성은 참으로 지극하구나. 하지만 네 딸의 복이 나라님의 총첩에 가당키나 하겠느냐. 그런 가망 없는 소망을 빌지 말고 이 절의 중중에 이름이 춘삼이인 사람이 지금은 죽노릇을 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장래에 엄청나게 크게 될 인물이란다. 그러니 네 딸을 그 중에게 주도록 하거라. 그리고 그 중이 크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재물이 없을 터이니 한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마련해 주거라. 그것들이 다 밑거름이 될 것이야. 염서방은 이 말을 부처님의 계시라고 철석같이 믿고는 며칠이 지난 뒤에 그중, 그러니까 바로 춘삼이를 집으로 초대했다.
춘삼이가 그 집에 가서 보니 정말 소문대로 염서방의 딸은 꽃같이 예뻤다. 염서방은 춘삼이에게 부처님의 계시가 있었으니 딸을 데려가서 부부로 살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이고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거두시지요. 춘삼이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몇 번을 거절하는 척하다가 못 이기는 척하며 염서방의 말을 받아들였다. 춘삼이는 날아갈 듯 기쁜 마음을 애써 감추고는 절로 돌아와 약속한 날짜가 되기만을 학수고대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춘삼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염서방의 집으로 갔다. 염서방은 춘삼이에게 밥을 잘 대접해주고 나서 어렵게 모은 돈도 손에 쥐어주면서 딸과 함께 떠나기를 청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평소에도 사람들 눈이 무서웠던 춘삼이는 중과 여인이 같이 다니다가는 더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아. 저 괴짝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거기에 따님을 태워서 데려가겠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래도 지금은 승려의 신분인데 여인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난 부끄럽네요. 네, 그러시다면 염서방은 딸이 들어간 괴짝을 메고 가는 춘삼이의 뒷모습을 보며 딸이 잘 살기만을 빌었다. 다시는 보기 어려울 딸을 생각하니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 너리 한 것이란다. 정말 잘 살아야 한다, 내 딸.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기꾼 춘삼이의 계략이란 걸 알았더라면 염서방은 아마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것이다. 한편 춘삼이는 쾌제를 불렀고 괴짝을 메고 가면서 혼잣말을 했다. 아, 진짜 쉽네. 사기란 사기는 다 치고 다녀봤지만 이건 뭐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잖아. 애비가 자기 딸을 나한테 바치다니. 꽃 같은 예쁜 색시와 부부가 되어 살 생각을 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발걸음은 나는 듯 가벼웠다. 그렇게 막 춘삼이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들렸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여봐라, 치워라. 하는 벽제 소리가 나고 수십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춘삼이가 깜짝 놀라서 보니 저쪽에서 수십 명의 군사가 창칼로 무장하고 높은 사람을 호위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았다. 나라님이 사냥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가는 행차를 맞닥뜨린 것이었다. 지은 죄가 있던 춘삼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바위 위에 괴짝을 내려놓고는 멀리 숲속으로 숨어버렸다. 잠시 후 행차의 앞쪽 군사들이 괴짝을 발견했다. 왕이 군사를 시켜 괴짝을 열어보게 하니 그 속에는 밭꽃같이 고운 처녀가 들어있었다. 처녀의 미모가 마음에 든 왕은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이 처녀는 나와 함께 궁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괴짝 안에는 사냥개를 넣어놓거라. 어떤 놈이 여인을 괴짝에 넣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도가 불순함이 분명하다. 왕의 행차가 지나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산길로 나온 춘삼이는 괴짝이 걱정되어 불이 나게 괴짝을 놓아두었던 자리로 돌아가 보았다. 다행히도 괴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춘삼이는 다시 괴짝을 짊어지고 마을을 벗어나 한참을 달아났다. 그러다 어느 빈집이 하나 보여 잠시 쉬고 싶은 마음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춘삼이는 아리따운 여인의 자태를 기대하며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럴 수가. 사나운 사냥개가 튀어나와 춘삼이의 목을 물어 죽여버렸다. 사람의 목숨이란 것은 죄의 유무를 떠나 모두 소중한 것이겠으나 부처님께 드린 치성을 가로채고 그 귀한 딸을 빼앗은 사기꾼에게는 어쩌면 이미 정해진 갑작스럽고도 외롭고 처참한 최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지성이면 감천이라. 괴짝에 있던 염서방의 딸은 그 아비의 바람대로 나라님의 총애를 받는 첩이 되었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며 아비인 염서방을 궁으로 불러 함께 살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였다고 한다.
아들의 척 데려오기. 오늘은 안동에 사는 권선비의 이야기이다. 권선비의 아버지는 진사 출신으로 원칙주의자인데다가 집안의 법도를 세우는 데에도 매우 엄격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하인들도 행동 하나하나를 매사에 조심해야 했고 딱히 걱정거리 없음에도 집안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다. 그리고 권선비는 몇 해 전 혼인했는데 그 상대는 외모면 외모, 집안이면 집안,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완벽한 권선비의 안에도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질투심이 유달리 심하여 신혼 초에 이미 집안 사람들은 물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러다 시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난 후 지금은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참으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권선비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한양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만나게 되어 저 멀리 보이는 외딴 한 주막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 주막에서 하루 묵고 가야 할 것 같았다. 주막 앞에는 말이 대여섯 필 메어져 있었다. 웬일로 이런 외딴 주막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은 거지? 주막 안을 보니 말을 타고 온 일행인 듯한 사람들이 보였고 그중 상전으로 보이는 한 젊은이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는 윗방으로 혼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랫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권선비는 주모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고 나니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다. 그렇게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권선비가 보니 주막에 도착했을 때 잠깐 본 윗방으로 간 사내가 술상을 차려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사내가 상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는 하는 말이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당신도 객지, 나도 객지에서 와 오늘 저녁을 같은 집에서 보내고 있으니 아직 저녁도 이른데 같이 술이나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선비도 그렇지 않아도 잠도 안 오고 적적하던 차에 마침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서로 통성명도 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가져온 술이 다 동나고 말았다. 그때 마침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웬 여인이 술병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행색을 보아하니 결코 주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마치 지체 높은 양반집 딸 정도로 보였다. 권선비는 술기운이 도는 와중에도 그 여인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았다. 나이는 한 17으로 보였고 곱게 빗어 쪽진 삼단 같은 머리칼에 맑은 피부, 그리고 특히 순수하고 맑은 눈을 가진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어리둥절해하는 권선비에게 윗방 손님은 자기 동생이라고 하며 여인을 소개를 해주었다. 여인은 술병을 내려놓고는 돌아나가는데 방문을 닫으면서 권선비와 눈이 슬쩍 마주쳤다. 여인의 눈길에 권선비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고 우연이었을지 여인이 일부러 눈을 맞춘 것인지 계속 신경이 쓰였다.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고 얼마 뒤 거나하게 취한 권선비는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자던 권선비는 새벽에 목이 말라 뒤척이며 일어났다. 그런데 물을 찾던 권선비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비벼 주변을 보니 자기 방에서 자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옆에는 소복을 입은 어떤 여인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깜짝 놀란 권선비가 다시 자세히 보니 여인은 윗방 손님의 여동생이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권선비가 물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문벌 가문의 자식으로 14살에 시집가서 15세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뒤 친정으로 돌아가 살았지만 곧 친정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해서 오라버니에게 의지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기에 오라버니는 세상 풍속을 거부하고 저를 재혼시키려 하였으나 친척들이 그것을 듣고 가문의 수치가 된다 하여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요. 이에 오라버니는 저를 말에 태우고 집을 나와 정처 없이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오늘 여기서 선비님을 만나 술을 대작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선비님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저와 동침하게 하기 위해 선비님이 술에 취한 사이에 제가 있는 이 안방으로 업고 와 눕혀놓은 것입니다. 이미 오라버니와 종들은 모두 떠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는 500냥의 돈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마도 저희 생활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황한 권선비는 밖으로 뛰쳐나가 보았다. 역시 그 여인의 말대로 모두 떠나고 어린 여자 종 둘만 남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해진 권선비는 다시 여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처지를 여인에게 솔직히 말해주었다. 낭자, 나는 이미 혼이 난 몸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침을 하더라도 당신은 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비님, 저는 이미 과부의 몸입니다. 제 말이 어이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평생 혼자서 사느니 선비님과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결정은 선비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비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권선비는 이 어리고 어여쁜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되고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결국 권선비는 여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동침을 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권선비는 이제 큰 걱정을 안고 있었다. 엄한 부친과 질투가 심한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야 좋을지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보시오 낭자. 내가 며칠 내로 꼭 돌아올 테니 나를 믿고 잠시 주막에 머물고 있어 주시오. 권선비는 할 수 없이 여인을 주막에 부탁해 놓았다. 그러고는 그 길로 평소 권선비의 고민 상담도 많이 들어주던 영리한 친구인 오선비를 찾아가 상의해 보기로 했다. 권선비의 이야기를 다 들은 오선비는 금방 계책을 하나 생각해내었고 며칠 후에 권선비의 집에서 술자리를 마련하기를 일렀다. 권선비는 집으로 돌아왔고 술자리가 약속된 날이 되었다. 권선비의 집에 놀러온 오선비는 권선비의 부친인 권진사에게 인사를 올리고 술자리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였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오가고 다들 술이 얼큰하게 오르자 오선비가 권진사에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고담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아, 좋지. 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가? 권진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담을 들려달라 했다. 그래서 오선비는 친구인 권선비가 겪은 얘기를 마치 남의 얘기인 양 들려주고는 부친께서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내시가 아닌 사내가 그런 경우에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인연을 맺었으면 첩으로 거두어 살게 해야지 결코 버릴 수는 없는 일이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때 오선비가 말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아드님의 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권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 한가운데에 잠시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는 곧장 아들 친구인 오선비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인들을 시켜 형벌 도구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는 아들을 방에서 끌어내라고 하인들에게 호통쳤다. 권선비는 곧 마당에 꿇어 앉혀졌고 권진사는 대청마루 위에서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비록 옳은 일을 했다고 해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식이 아비 몰래 첩을 두었으니 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늘부터 너를 없는 자식으로 삼고 양자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 우선 내 놈의 발다리를 꺾어 불구로 만들고 내쫓아야겠다. 한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란 권진사의 부인과 권선비의 아내가 달려나와 보니 권선비는 마당에 맨발로 끌려나와 꿇어앉혀져 있었고 권진사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영감 왜 그러시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도대체 어쩌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옆에서 권선비의 아내는 아버님께 빌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권진사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또 아들 권선비에게 말했다. 네 놈이 말 한마디 없이 맘대로 첩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 네가 첩을 두게 되면 집안 꼴이 어찌 되겠느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잘났느니 네가 못났느니 엉망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법도와 체면이 있지. 내 집안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아버님, 제발 고정하세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다 이 세상 분이 아니시더라도 결코 질투하는 일 없이 첩과 의좋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제발 노여움 푸세요. 결국 그렇게 며느리에게 확답을 받은 뒤에서야 한밤중에 일어난 요란한 집안 형벌 사건은 마무리됐다. 권진사는 내심 질투가 심한 며느리가 아들의 첩을 들이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것이다. 권진사는 하인을 시켜 주막에 가서 그 과부 여인을 데려오게 했고 권선비의 첩으로 삼도록 했다. 그렇게 권진사의 지혜로 인해 집안은 분란 없이 잘 살았다고 한다. 세상 일에는 순서와 요령이 중요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